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만류에도 전당대회 출마 강행을 고집하면서 국민의당 내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 원장님, 이 문 대통령의 군대 내 갑질 문화 뿌리 뽑자, 그리고 전 부처 차원에서 지금 갑질 문화 이 상태를 좀 조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좀 이 부분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예, 지금 군내 갑질 문화가 보도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이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개 회의할 때도 이게 담당하는 게 누구냐,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아주 꼬치꼬치 물을 정도로 아주 작심하고 이날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뭐 갑질 문화라는 거 아시다시피 사실은 군사 문화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적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적폐청산과 일맥상통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해외공관, 경찰 이런 부분 싹 거론하면서 차제에 완전히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신 건데 이후로 아마 후속적인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게 사실 박찬주 사령관 때문일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 군 검찰에 소환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 처벌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시나요? 글쎄,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 적폐를 청산하는 건 좋은데, 그 청산하는 방식이 좀 뭐라 그럴까, 작은 계기들을 갖고 그것을 본질적인 문제와 등치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사드 배치도 뭐 내기를 어디다 숨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뭐 사드 배치 전반적인 문제를 그것과 등치시키면서 흐지부지 돼 버렸고, 또 판도라 영화 하나 보고서 원전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다가 또 그것도 뭐 공론화위원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구로 해서 또 흐지부지 되고, 또 많습니다. 돈봉투 해지 사건으로 또 그걸 또 검찰 조직 전체 개편 문제로 또 이렇게 뭐 확대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문제도 저는 뭐 지금 그러한 그 전례들과 궤를 같이 할까 좀 우려스러운데, 이 박찬주 장군의 갑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거 구분해야 돼요. 실제 어떤 공관병 제도가 정말로 갑질 제도냐,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봐야 되고, 혹시 저는 그것은 그 일정하게 군대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것,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그 장군의 부인이 특별한 성격에 의해서 갑질을 한 것과 동일시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저는 좀 경계하는데, 한마디로 제가 비유하면 검찰청에 검사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검사차 운전하는 분도 있고요. 타이피리스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우리가 이 공관병 제도를 전반적으로 이거 적폐다, 이 갑질 문화다, 이렇게 보면은 군대 조직이 과연 돌아갈까? 그래서 이 공관병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개인적인 성격에 의해서 이것이 악용되는 것,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군대 문화 전체를 지금 완전히 뒤집고, 이번에 지금 임박해 있는 장군 인사 문제에 대해서 특정인을 어떤 음해하는 그런 것 아니냐라는 또 의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그 말씀 총론적인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하지만요. 아직도 그런 이제 그 군사 문화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몇 군데. 그게 이제 그 공관병 제도라는 부분이 남아 있고, 이를테면 이제 해외 공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공무원 할 때 사실 해외 공관 실태 조사를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진국들이지 않습니까? 뭐 당시에 그러니까 남미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말이죠, 아프리카 한 15년 전 일인데, 그때 보면은 이제 해외 공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갑질 문화가 심합니다. 후진국일수록. 이를테면 현지 직원이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이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한다든지, 아니면 현지인 직원한테 뭐 무리한 그런 일을 시키기나 말이죠.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군사 문화라든지 적폐 이런 부분들이 갑질 문화가
많이 없어지지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제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근데 생각입니다. 있습니다. 그 개선되는 거 좋은데요. 예. 그리고 보다 투명해지고 민주화되는 거 좋은데 우리 얼마 전에 이런 기억 있죠. IMF 총재가 미국에 호텔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청소하는 분한테 예. 못된 짓을 해가지고 네. 문제가 됐던 기억이 있죠. 그거 갑질이잖아요. 아니 세계 기구인 IMF 총재가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개선되어야 하나 이것이 어떤 그 실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그 완전히 치유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저는 지금 한 30년 전에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때의 공관병 제도 생각해 보면 완전히 공관병이 오히려 갑이에요. 예. 그렇죠? 이거 특가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 현재의 또한 지금 보세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기 불이익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공관병 박찬주 대장의 그 부인에 의한 그 갑질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로 과거하고 지금이 얼마나 바뀌었나? 지금 특별한 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따져봐야지. 군대 내 갑질 문화 문제 있습니다. 이거 다 일소해야 됩니다. 말은 쉽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사들이 진짜 이 갑질 문화가 심합니다.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네. 좋죠. 외시 출신이 지금 공간을 다 장악하고 갑질 문화합니다.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좋죠. 하지만 말은 쉽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실제 전체 제도 자체를 드러내는 교각사루의 위험들이 있고 개인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께서도 좀 냉정하게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예. 언론에 나온 그 박찬주 대장 관련된 사안이 별 문제 없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 던지고 이게 제도 문제냐 썩은 과일 이거예요. 던지고. 예, 그렇죠. 아까 예. 교각사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개인의 그 말씀 제가 이해를 예, 하는데 그거는 충분히 지금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뭐 별 대수롭지 않다라는 그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거대로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거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차윤주 동감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겁니다, 생명 그대로. 다만 이제 이걸 너무 확대해서 가지는 말자라는 차 의원님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 박찬주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방금 계속 하셨던 말씀이 그 개인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너무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해서 싹 다 그게 다 잘못된 것이다. 공관병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차 의원님께서? 글쎄요, 저는 병밖에 못해서 예. 이 군대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정하게 장군 내지는 뭐 어떤 대령 이런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공관병 제도를 유사하게 밑에 보직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보병 출신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쓰는 당번병 제도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관병 자체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민간인을 그걸로 대체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어느 나라에나 군대 내 일은 예컨대 처음부터 끝까지 군인들끼리 해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총을 들고 전투에 나가고 훈련에 임하는 직이 아니더라도 그 내부에서 어떤 다 해결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 조직 자체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을 예컨대 총 드는 일 빼고 전부 다 민간인 시킨다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공관병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이 개인적 감정이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뭐 규정을 만든다든가 지난번에 우리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건 누가 만든 거 예. 기억나죠? 그런 규정을 만든다든가 어떤 역할을 또 그 관련해서 좀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군대 이야기에서 이제 좀 정치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네. 국민의당이 가장 시끄러운 것 같은데 지금 네. 안철수 의원과 지금 반대파 의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갈라졌는데 이 두 쪽 난 내부 파일은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처음에는 호남 대 비호남. 예. 그런 갈등이었다가 그다음에 점점 이제
뭐 중진대 소장파들로 갈라지고 또 어떻게 보면 원내와 또 원외로 또 갈라지더니 급기야 지금은 이제 친안대 반안으로 네. 갈라진 거죠. 두 쪽은 완전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당 전체가 지금 절반으로 쪼개져서 안철수 이제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만약 이제 출마를 아마 예정대로 강행을 할 경우에 뭐 강행할 가능성이 뭐 90% 이상입니다만은 100% 가까이 가본데 과연 끝까지 이 당이 갈지 아니면은 집단 탈당 사태가 막판에 이어질지 그 일보 직전에 이런 지금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상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저는 조금 좀 달리 보는데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철수 대표의 복귀를 점쳤고 그 복귀를 점치는 데서 제가 근거가 뭐냐면 지금 국민의당은 이질적인 두 가지 요인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중도, 또 하나는 호남. 근데 제가 말할 때 이 호남은 중도가 아닌 호남이 아닙니다. 호남에서도 그 중도하는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고 지난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21.4% 얻었는데 가장 많이 얻은 지역이 사실은 31%의 전라북도입니다. 호남도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성향이 다 중도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대선 때도 그랬지만 어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선택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3등으로 떨어졌는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적 침노를 분명히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안대 반안으로 구도가 나뉘면서 게임은 끝났죠. 적어도 반자가 붙은 정치 세력이 이긴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정언명제가 곧 그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 그것이 세력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명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의당을 이제 일정하게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나아가서 하나 더 상당히 그 중요한 이 현상을 목도하는데요. 이 안철수가 이제 대표로 등극하게 되면서요 차기 경쟁이 너무 빨라졌어요. 문재인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그마치 77%나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세요. 안철수 대표가 딱 등극된다. 그러면 문재인 이후 경쟁이 아주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다음번 지방선거가 더더욱이 치열해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안 전 대표가 부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데 반안 쪽에서 어제 여의도에서 이제 뭐 회동을 갖고 설득도 해보려고 했고 근데 멘트들이 상당히 셉니다.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그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길들이 다 틀어졌어요. 일정하게. 다 꼬인 건가요? 꼬였죠. 꼬였고 상당히 이후에 생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안철수의 길로 갈 경우에는 이분들 존재 자체가 어려워지잖아요. 안철수는 중도로 다 교체를 할 것이에요. 그죠? 다음에 그 후보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의 저주에 비슷한 불시트라는 헛소리 한다는 이런 말을 퍼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는 다음부터는 질문을 이런 거 해보세요. 안철수가 대표가 된다면 정계가 어떻게 달라지신가? 그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상황이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변하는 상황이 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안철수 개인으로 본다면 이제 차 의원님 말씀이 옳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미 자기 세력을 많이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당권 도전을 하면 사실 안철수가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 이번에 당대표를 넘어가면 자기 세력이 이제 상당히 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조급했을 수 있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대선에 대해서 아까 호남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섭섭함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중진들, 호남 중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돕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득표율, 호남 전체의 득표율이 사실 높지 않았고 호남당 이미지라는 이 부분이 자기 계속 족쇄로 둘 수 있다. 차제에 무리를 감수하고 호남당 이미지를 깨고 본인이 당권을 잡아서 지방선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멀리 보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사실 반 아니라 비안 다른 정치 세력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것은 득보다는 실의도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당의
이렇게 많은 중진들과 의원들과 원외 위원장들이 절대 다수 이렇게 강력히 반대한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예. 이런 무리수를 감수라고 했을 경우에 본인은 상당히 아마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두 분 다 전당대회에서 안 전 대표가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확신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우선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 때 그렇고 그 전에 자기 세력을 확실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탈당할 때부터 이미. 예. 그래서 나온 얘기 이제 안철수당 무슨 사당화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대의원이나 이런 분포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최근 들어서 결선 투표제를 예, 예. 이제 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가 나중에 결국은 정동영이나 어떤 정정배 비안에게 유리한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이 부분이 큰 변수는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안철수 쪽에서 봐라 이렇게 나에게 불리한 조건 결선 투표까지 내가 수용을 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한판 겨뤄보자. 이렇게 해서 만약 안철수가 이겼을 경우에 명분이 더 확실하게 되는 명분이 확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했던 사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명분용이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안철수 쪽에서 수용 아닌 수용을 한 거는 예. 그만큼 1차에서 본인들이 자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대의원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포괄하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당원들 중심으로 대의원을 구성하면은 조금 안철수 후보가 고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제가 볼 때는 신기원을 이뤘어요. 저는 보수 정당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치를 전문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안철수 현상이 야 이거 간단치 않다라고 본 게 중도를 표방하면서 전국에서 고르게 아까 얘기했듯이 호남에서 섭섭하다 그러는데 호남이 섭섭 안 해요. 아까 호남에서 32%, 제일 적은 경남에서 16%. 그 편차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적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그 애매한 스탠스를 유치하면서도 자기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국민의당의 의원들이 안철수는 뭐 선거 패배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 상당한 성과를 이뤘는데 이걸 사죄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지는 이 안철수 대표는 아마 그래서 다음 당대표 선거 때 그 굳건한 자신을 지지했던 중도들이 다시 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첨언에서 하나 더 얘기하면 호남이 분명히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직 대통령이고 현재 상승세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아마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왜 문재인 대통령을 못 살게 구냐라고 항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 시간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겁니다. 호남의 이 유권자들이 과연 안철수한테 이렇게 계속 등을 돌릴 것인가. 그 부분에서 안철수는 아마 이 나한테 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자기가 전망을 하는 거고 저도 그 전망에 동의하는 거고 따라서 지금 호남 중진 의원들하고 호남의 민심을 동일시하는 것은 꼭 맞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혁신위에서 또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 이 친박에 대한 이야기,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는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제일 마지막에 하겠다.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뒤로 미뤄져 있는 거죠.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예. 인적쇄신 핵심은 어떤 그 박근혜 그림자를 지우는 것, 말하자면 친박계의 그림자를 지우는 겁니다.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참패를 했었고 이걸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 다수는 그리고 심지어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개혁하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인적 청산을 뒤로 미뤘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한국당 개혁이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친박계의 더 파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내부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언젠가 이게 다시 한번 이 손을 댈 경우는 한바탕 불이 큰 붙을 소동이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밀어놓은 거죠 지금. 네, 의원님도 저는 좀, 네. 그러한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예. 왜 인적 쇄신을 뒤로 미루냐 이러는데 그 중요한 걸수록 나중에 해야죠. 그렇죠?
이 정치의 핵심은 바로 이 어떤 인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을 먼저 처음부터 해놔봐요. 그 다음에 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행을 못한다. 그럼요. 먼저 밑밥을 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포인트 낚시를 해야지. 예. 그거를 가운데부터 들어가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먼저 제도적인 그리고 그 어떤 방향, 이념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그런 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마 인적 쇄신을 분명히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삼성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제 구형을 했는데 12년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형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계 재판이라 할 정도로 정말 차제의 정경유착을 완전히 고리를 끊겠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그런 의도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구형을 상당히 좀 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형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 예. 거기다가 나와 있는 옆에 있는 줄줄이 삼성 임원들, 전 조사분들, 임원들이죠. 예. 거의 뭐 2년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0년, 7년 이렇게 했는데 이건 역시 중형이다. 그래서 어떤 삼성의 어떤 정경유착의 어떤 상징적인 고리를 차제에 완전히 늦게 부수겠다라는 예. 그런 어떤 이 특검의 어떤 의지 거기에 나아가서 차제의 또 그런 적폐를 완전히 청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나 어떤 국민들의 바람 이런 부분들이 다분히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이번 12년의 높은 구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실제 이제 선고인데요. 선고가 과연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이냐 예. 이게 이제 또 2차적인 관심거리입니다. 12년이나 했는데 구형을 선고가 또 터무니없이 낮다든가 무죄가 하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예, 이제 만에 하나 그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만은 만약에 선고에서 무죄가 나와버린다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도 더 많은 아마 파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좀 적다고 선거 봅니다. 결과가 예. 정말 관심인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핵심은 이거죠. 판사가 재판관이 현재 이 특검에서 제시한 수많은 정황 증거,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 그것을 과연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할 것이냐. 또한 또 판사가 현재 이 특검을 비롯한 여당에서 많이 제기하는 이 소위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이 부회장을 비롯한 분들이 이 정경유착이라는 어떤 시대의 어떤 대표 사례다. 예. 이것을 처분해야 한다라는 그런 여론몰이를 과연 따를 것이냐, 아니면 자기 양심에 따를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 재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됐던 그 혐의가 18개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제일 큰 게 삼성 뇌물수수죄입니다. 430억에 예,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가장 핵심적인 그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런 형량은 구형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